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 유명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부동산인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산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단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에도 많은 개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인가? 증시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할래도요, 반도체 시장 동향,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요. 애플과 또 대만에 있는 이런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업체,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LG화학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도대체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리고 증시는 이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주식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가 있고 주식 담보대출이 있죠. 근데 이제 주식 담보대출은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2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활용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시장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전세라고 하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엄청나게 훌륭한 제도. 무이자로 그냥 내가 2억을 넣었다가 2년 뒤에 그냥 2억을 받는 이 놀라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왜 공짜로 집을 살다가 나올 수가 있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해가 돼요. 왜? 집값이 여태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오르니까 우리는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던 매우 훌륭한 제도였다. 그리고 안정적인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증시는 변동이 너무 심하거든요. 변동성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요. 근데 변동성이 없으면 금리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시 부동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가지고 있고 레버리지 비율이 낮으면 나중에 노후 대책, 연금 기능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집값이 운 좋아서 많이 오르면 순식간에 중산층에서 자산가 계층으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좋은 부채를 나쁜 부채로 전환시켰다. 좋은 부채는 전세 좋은 부채입니다. 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좋은 부채이죠. 옛날에는 LTV, DTI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담보가액으로 80%까지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신용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LTV, DTI 소득으로 이걸 보니까 소득이 없는, 또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 이런 계층들은요, 이제 그 담보대출 시장에 진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의 온갖 신용을 다 동원해가지고 돈을 끌어서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좋은 부채를 나쁜 부채로 전환시키면서 이것이 마치 가계부채의 문제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부채,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가액이 예를 들어서 한 80, 70% 정도까지만 돼도요, 이 부채는 거의 부실 우려가 없다라고 누가 인정을 하냐면 금융기관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을 빼면 이제 신용대출, 이런 부분만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채 비율을 왜곡시킨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정책 실패. 일단 입지 선정 미스. 제3기 신도시는 강남권,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발하고 있는 그 원점이랑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데가 과천입니다. 과천 난리가 났죠. 근데 과천은요, 공급할 수 있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제3기 신도시에서 가장 주택 공급 물량이 적은 데가 과천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다가 왕창 때려놨냐면은 남양주, 그리고 고양, 이런 데다가 또 왕창 때려놨어요. 원래 공급 많은 데다가 더 공급을 넣으니까, 고양시에서 난리가 났었죠. 타이밍 실수. 3기 신도시 착공부터 입주까지 5년 걸립니다. 5년. 지금 정권 2번 바뀌어야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다 규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 정책의 완전한 실수다. 임대시장 실수, 예, 전세시장을 다 없애버리고 월세시장으로 전환시켰다. 이거는 중산층을 거의 몰락시키는 굉장히 최악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제 정책 실패. 좋은 세금은요, 누구나 예측을 가능하게 만드는 세금이 좋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제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이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요, 세금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 못하면요, 국세청 공무원조차 예측을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이거를 과세할 수 있느냐? 담당자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과세할 수 있는 놀라운 정책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세무사도 몰라요. 법무사도 몰라요. 공인중개사 당연히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살 때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세금 얼마 두드려 맞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그냥 매매 시장을 그냥 완전히 위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제 정책도 완전 실패했다. 그리고 공공재정을 악화시켰다. 민간의 주택 공급 기능이 개인과 또 법인이 어느 정도 많이 감당을 했는데 법인 부동산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공공에서 주택 공급하겠대요. 그래서 모텔 개조하고 호텔 개조해서 1, 2인 가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LH나 SH공사의 부실로 오면서 사실은 직접적인 정부 부채가 아니라 광의적인 정부 부채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다. 5가지 정책이 다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일단 국토부 장관 빨리 고쳐야 된다. 아니 왜?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계속 유임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예, 저는 추미애는 잘 모르. 추미애보다 더 중요한 김현미 왜 놔두느냐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예, 죄송합니다. 정말 빨리 교체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래세 인하해줘야 된다. 지금 법인은요 취득세 12% 매겨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 가장 좋은 세금 정책. 옛날 현 정부에도 있어요. 그 헨리 조지주의자들이 그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폭탄 맞아 죽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죠. 예, 거래세는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장에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참여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민간을 파트너로 잡지 않고, 그럼 정부가 100% 우리나라 주택 다 공급할 겁니까? 불가능하고요. 이게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 아닙니다. 5,800만 인구가 사는 거대한 중형 국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이렇게 자꾸 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해라. LTV, DTI 말고 담보가액으로 좀 전환시켜서 중산층,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계층도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중산층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장기 대책. 중장기 대책은 제가 공급 대책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을 위주로 구성된 정부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종합개발의 청사진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혁신도시, 세종시 추진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어요.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물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도 당연히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계속 폈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아, 이 정부는 김경수를 확실하게 버렸구나. 저는 이제 그게 막 느껴져요. 김경수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묶어서 메가시티로 가야 수도권이랑 경쟁할 수 있다. 왜? 부산에 계신 분들은요. 부산이 우리나라 넘버 2고 인구가 340만 정도 되는데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부산이 340만 도시인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진짜 사람이 없대요. 뭐 하려면 사람이 없고 젊은이들 전부 다 서울로 가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산이 이 정도면 그럼 울산, 뭐 광주, 대전 어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젊은 인구는 무조건 수도권으로 다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저는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동남권, 중부권, 그 대전, 세종, 청주, 그리고 서남권, 광주 중심으로 서남권에서 삼각축으로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선포하고, 그리고 광역도로망이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수도권으로만 고속철도와 도로망이 돼 있지 동서간에 또 남북권에는 광역 교통 정책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남북권에 동서간의 광역도 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예산을 거기다 쏟아보라. 수도권은 더 이상 공공 개발에 대한 예산 쏟아붓지 마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국회의원 인구가 이 수가 거의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그렇게 안 해요.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동남권 뭐 지방 이하 있는 모든 의원이 다 합쳐도 수도권 의원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신공항은 저는 이거는 논란의 거리가 안 된다. 신공항 공항이 문제입니까 지금? 고속철도, 도로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그 메가시티 전략에서는요 전부 규제 완화, 투자 완화, 막 온갖 규제 완화 다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고. 그래서 막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거기서 마음껏 비즈니스 활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담보대출 규제 다 풀어가지고 거기를 시장을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갑니다. 왜? 집도 지방 사람들 전부 서울에 집 사요. 왜? 우리 동네 집 사는 것보다 서울에 집 사는 게 낫지. 근데 지방도 이제 수도권이랑 어느 정도 견줄만 하다 싶으면요. 그러면은 상황이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고 용적률도 완화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교통 유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재건축 용적률을 규제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교통 대란에 대한 문제. 교통 대란에 대한 컨셉을요. 자동차 위주의 교통 대란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망의 문제, 뭐 주차 문제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시는요. 그냥 자동차 갖고 들어오지 마. 대중교통으로 할 거야. 그리고 요새 이제 코리아 뭐 에어 모빌리티 이런 거 KUAM이나 드론 운송 시범도시 막 규제 다 풀어가지고 그냥 드론 타고 날아다녀. 이렇게 해버리면요. 용적률 팍팍 올려가지고 강남권에 시장 왕창 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급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한다라고 시그널 딱 내리는 순간 저는 강남 집값 순식간에 일단 멈춥니다. 딱. 그리고 재건축 시장이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열이 좀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1순환 고속도로, 2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2순환 고속도로는 완결이 다 안 되는데요. 그냥 4기 신도시 때려야 됩니다. 그냥 바로. 3기 때리자마자 4기 연속으로 때리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년, 6년 상간에 그냥 수도권의 집이 왕창 공급돼 버리거든요. 이 사인 시그널이 오는 순간 도심 재개발 재건축 공급되는구나. 4기 신도시 공급되는구나. 이러면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도시 가면 지방에서는 서울 기대감이 많아. 엄청나게 기대감이 많아. 우리 부산 동남권 가능해. 막 이렇게 가능으로 가기 시작하면 전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라인은요. 찍어보면 포천, 양평, 이천, 화성, 안산입니다. 그 중에서 양평을 제외하고요. 포천, 이천, 화성, 양산에는요.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요. 좋은 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동탄에서 뭐 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요. 뭐 일부러 광주에서 출근하고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신도시에는요. 그러니까 교육 기능을 왕창 넣으면 돼요. 좋은 고등학교, 명문고 막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좋은 아파트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넣으면은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일자리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 인구들이 자족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4기 신도시는 이런 쪽으로 하면은 수도권의 외곽의
중소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예 사기 신도시는 아예 이렇게 표방해버리면 됩니다. 토지는 전부 다 LH공사가 소유하겠다. 임대부 주택 분양. 그거를 어디서 했었냐면요. 여기 그 우면 쪽에 토지 임대부 분양만 했어요. 그럼 분양가가 토지 가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자산 가격을 행사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매매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가에 분양할 수 있는 최소한 토지 가격을 빼고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공공에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저는 남의 땅을 갖다가 법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에서 토지를 계속 보유해야지 왜 그걸 다 팔아버리냐 이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기 신도시는 아예 토지 임대부 분양 시범 도시로 하면 저는 집값도 잡고 이게 나중에는 도시개발의 모범 사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